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휴일 잘 쉬고 계신가요? 부산도 비가 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태풍, 그 괌을 그죠? 완전 초토화시키고 또 이 북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 오고 하니까 그죠? 공부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한 주에 어떤 이슈를 공부를 하고 이후에 또 다음 주를 준비하고 그게 그죠?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제가 주식을 이래 하다 보니까요. 주식은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차트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어떤 숫자 개념, 돈 이런 개념이죠. 어떤 수학에 가깝다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그죠?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차트나 어떤 가격이나 모든 거를 다 떠났어. 그죠? 첫째는 매수를 하는 첫째 요건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이해라 그랬죠. 이해. 본인이 이해가 되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동의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번전이라 그랬죠. 굳이 이해도 하지 못할 어떤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고 이후에 괴롭고 힘들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기준에서 이 주식이 좋습니다 이야기했지만 그 주식을 이해를 못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저도 주식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요. 많은 어떤 시행착오도 겪고 이후에 또 사람 누군가한테 주식을 가르쳐주고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았죠.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인간관계가 지속되고 오래가고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능력 바뀌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어떤 저의 관점이죠. 주관적이고 그렇지만 근거가 있어야 된다죠. 근거. 제가 생각하는 근거 기준으로 어떤 주식을 사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가정이 중요하다. 내가 왜 이 주식을 사는지, 내가 왜 이 주식을 좋게 보는지, 얼마나 밑바탕, 기초 지식이 많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주식을 평가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을 하는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고 하면 제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합의, 절충 이런 건 없다 생각해요. 주식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수긍 못하면 안 사면 되는 거지. 왜 제가 수긍 못할 부분을 굳이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해서 그 주식을 사냐는 거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네 돈 갖고 네 주식 네 알아서 사라. 내 주식 내가 알아서 산다. 이런 식으로 자주 말씀을 드리죠. 어떤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과 항상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오래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아는, 제가 경험한 어떤 주식의 세상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주식을 봅니다. 근데 거기를 동의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 안 사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자기만의 길, 이게 우선이라 생각이 들어요. 주식은 자기만의 어떤 길,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주식의 길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다. 그죠?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자주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어떤 그런 길을 지금도 가려고 무치 노력을 해요. 저번 주부터 그죠? 계속 어떤 미국 디폴트 이것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웬만하면 사지 말자, 확인을 하자. 근데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왜? 어떤 식으로든 미국 디폴트는 합의를 보게 되어 있다. 그 어떤 합의를 못 봐서 무너지는 경우는 없다. 그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이나 사회 자체가 그런 거다. 그런데 민주당, 공화당이 대선이라는 큰 가짜 정치인들의 꿈의 이벤트죠.
그 이벤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쉽게 양보는 안 한다는 거죠. 타협을 안 한다.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디폴트 이거를 빌미를 해서 벼랑 끝 전술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극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공화당도 양보를 못한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는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바를 바이든이 들어주면 내년 대선을 지고 들어가는 거죠. 또 반대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메카시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떤 파워가 없어요. 어떤 아직까지 공화당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하고 싸워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양보도 안 할 것이다. 먼저 이런 어떤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공화당은 반대의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앞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디폴트 앞에 두고 협상은 하긴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협상은 무조건 한다. 단 타결 조건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이 쭉 우상향 아니면 폭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타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자, 기다리자, 그런 부분이죠. 제가 방장으로서 이래 설명을 드릴 때 가장 힘든 것은 현금 들고 있는데 주식을 못 사게 하는 거. 이번 주는 주식 사지 맙시다 하면 사람이 지쳐버려요. 그죠? 질리죠. 그리고 손이 가요. 그냥 이래 파닥파닥 움직이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매수 하고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저 역시도 똑같아요. 30년을 넘게 했지만 아직도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면 사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때로는 이 주식이 괜찮아 보였는데 그죠? 얘가 막 오르면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아, 그때 살 걸. 우리 금요일도 경험했죠. 그 앞에 우리 그 함윤경 님이 그죠? 그 일성 이거 다 팔아먹고 없는데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이거 추매 어떨까요? 근데 저는 하지 마라 그랬죠. 안 하는 게 좋다. 좀 지켜보자. 그런데 장중에 확 그죠? 10몇 프로까지 막 훅 급등했다. 또 쭉 빠지고 하죠. 그러면 그때 매수했으면 그죠? 한 10몇 프로 먹고 팔고 나가고 또 다시 파도 타게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결과론이죠. 그죠? 결과론이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어떤 우리 밴드인은 싫든 좋든 제가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판단되는 그 길로 같이 가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지 마라. 계속 확인하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계속 그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의 난이도도 점점 올라와요. 예전에는 저 역시도 그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대충 해도 한 몇 시간씩 설명을 해주고 해도 그 소위 미천이 안 드러날 만큼 쭉 뭐 이런 교육 자료도 만들고 끌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질문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저 역시도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위기의식도 느낄 만큼 굉장히 그죠? 수준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똑같이 또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그 미국 그 어떤 디폴트 이 부분이 타결이 됐는데 어떤 과정이 긍정이냐, 어떤 과정이 나쁘냐. 그러니까 어떤 타협점이 어떤 식으로 갔을 때 좋고 나쁘고가 있느냐 이런 이제 어떤 고차원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그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들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큰 수,
이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큰 숲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 경제, 이런 사회구조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경제 이전에 정치라 그랬잖아요. 정치가 우선한다. 현재는 그렇다. 그러면 미국 디폴트 이 부분을 두고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러니까 어떤 앨런이 6월 1일을 D-Day로 잡았으니까 그것까지 계산해 보면 월요일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대처 휴무죠. 그러니까 우리 장이 안 열려요. 근데 어때요? 미국도 쉬죠.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따지면 현충일. 그죠?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좀 매수를 자제하고 지켜보자. 결국은 모험을 하고 배팅을 한번 칠 만한 조건은 화요일 내지는 수요일까지 벼랑끝 전술로 갈 것 같아. 공포를 극적으로 만들어서 타협을 한 것처럼 할 것 같다. 쇼를 할 것 같다. 그래야 미국의 어떤 그죠? 그 예산을 증액을 한다는 거는 또 달러를 찍어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보는 시각도 안 좋겠죠. 코로나 때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찍어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거 잡겠다고 금리를 무한정 올려서 많은 국가들한테 고통을 줬는데 그런데 또 달러를 찍어내겠다. 그죠? 미국 디폴트라는 어떤 그런 공포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리얼리티, 극적인 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그 안 좋은 시선이 반감될 것이다. 이거는 메카시나 바이든이나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화요일, 수요일 갈 때까지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이해를 하려면요. 민주당의 바이든은 그죠? 자기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뭔가 정책이란 거를 계속 이제 내밀어요. 내미는데 지금 이슈가 된 거는 그 어떤 부채 한도를 이만큼 높이자, 증액을 하자.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 부채 한도라는 뭐죠? 왜 부채 한도를 증액을 해요? 그 말은요,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예산을 다 써버렸다. 돈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니까 부채 한도를 높여가 또 돈을 찍어내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살림을 잘 살았으면 돈이 남아있죠. 예산이 남아있죠. 그럼 정액할 필요도 없죠. 근데 펑펑펑펑 다 써버렸으니까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정액을 하자. 그 말이죠. 살림을 개판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정액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정액에 내년에 대선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개거품 물고 막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산을 정액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은 결국 뭐죠? 그러니까 뭔가 돈을 쓸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쓸 때. 그러면 이 미국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요. 이 지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무 지출, 무조건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국정을 꾸려가기 위한 어떤 무조건 나가는 지출, 뭐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이런 각종 이런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무조건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을 의무 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무 지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죠. 왜? 공무원 월급 주지 맙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지출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과 메카시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량 지출을 두고 까라, 못 간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량 지출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재량껏 대통령 권한 많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량 지출은 주로 보면요, 이 국방, 교육, 교통, 보건, 뭐 환경, 뭐 과학기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재량 지출이라는 이 부분에요, 뭐가 들어가냐면 환경, 이런 게 들어가죠. 환경에는 또 뭐요? 이번에 이야기하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건 뭐요? 뭐, 배터리, 뭐, 안 그러면 친환경, 태양광, 풍력, 다 포함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한 부분은 또 그죠? 그 배터리. 배터리는 그 160억 불 정도 책정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친환경 분야, 그게 한 120억 불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거는 그 어마어마했죠. 한 500억 불 이상 되는 어떤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배터리 짓고 뭐 짓고 하면 보조금을 줄게, 돈 줄게.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왜 미국의 예산을 늘려서 그 돈 갖고 제3국 엉뚱한 나라에다가 선심을 쓰느냐. 안 돼. 이거 까.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바이든은 그죠? 전 세계에 뭐 현대다, 삼성이다, 온갖 가서 셀즈 외교했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보조금 줄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이만큼 창출이 된다.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압력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2차적인 목적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재량 지출을 많이 잡아놨는데 이거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뭐죠? 그 학생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요? 그 이제 저소득자.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 그때 한 8월경 그때 이제 바이든이 공약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소득액이 각 가정 어떤 소득액이 뭐 연간 12만 5천 달러 미만의 소득자들은 학자금을 최대 뭐 2만 달러 탕감해 주자. 뭐 이런 법이에요. 이런 거니까 재량 지출에서 가면 교육에 해당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지출, 재량 지출을 이만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저거는 투표와 바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까라. 압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어떤 학자금이야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문제는 그죠? 재량 지출에서 뭐 환경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디폴트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봤는데 여기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 법안을 많이 탕감을 했다. 돈을 왕창 깎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죠? 진출한 기업들도 보조금 혜택 이런 거 막 못 받게 되겠죠. 야, 말은 너희한테 공장 짓고 뭐 짓고 하면 5조를 준다 해놓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 공장은 이미 짓기 시작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관련 기업들 폭락하겠죠. 날벼락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가자. 그죠? 타결은 무조건 된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타결을 했느냐, 타협 조건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고 와 하고 한호하면서 오를 수도 있다. 이게 무서운 거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정치인들의 말은 액면 그대로 100%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확인 막 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미국의 디폴트 이거는 하면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타결된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미국이 부채를 갖다가 안 갚겠다. 그죠? 국채 막 발행해가지고 돈 갖다 써놓고 나중에 그 국채 그냥 부도낸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될 수가 없다고. 그죠? 이 부분은 약간 민감해요. 그거를요,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어떤 미 연방 어떤 그 기준에서 보면요. 계보로 따지면 1차 대전을 넘어서 남북전쟁, 그죠? 노예해방전쟁 아시죠? 그 남북전쟁까지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 남북전쟁 이후에 이렇게 보면 수정헌법이라는 이런 어떤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14조 4항, 거기에 보면 미국이 발행한 어떤 국채에 대한 어떤 부채는 무조건 갚아야 된다. 이거는 의회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무조건 갚아야 될 부채다. 이거는 뭐 갚는다 안 갚는다 그런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수정헌법 14조 4항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거 남북전쟁 당시에 이거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공화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누구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그래 하면 내 괴롭히고 하면 우리 엄마 데리고 온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황당하지만 틀린 말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 어쨌든 미국이 어떤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민주당, 공화당 다 매장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죠? 국민들이 다 불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치명타다. 근데 그 서로의 치명타를 굳이 바이든, 메카시가 그 모든 짐을 내가 안고 갈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타협은 결국은 본다. 단 조건이 네 하나 양보해라, 내 하나 양보할게. 그러면서 핑퐁핑퐁 하다 보면 극적으로 가기 위해서 수요일까지도 끌고 간다. 그러면 화요일도 결렬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식이 일단은 폭락하겠죠. 폭락하면서 극적으로 이제 몰고 가기는 할 건데 이 폭락을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최대한, 그죠? 미리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확인을 하고 덤비드는 게 지금은 낫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극적인 타결, 리얼리티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 어떤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뭐 이쪽으로 어떤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어떤 질문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박, 그죠? 이쪽 부분.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2025년, 그죠? 2025년 기준으로 유럽의 내연기관차 못 들어와. 운행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 붐이 확 일나고, 그게 어떤 세계화, 어떤 트리거가 된 어떤 그런 상태죠. 그런데 선박은 아직도 조용해요. 조용하죠. 크게 이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박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선박,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에서 해먹고 나면 그 다음에 테마는 선박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한참, 그죠?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막 금량 이래 막 초폭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는 그 다음에 선박으로 조선이 엄청 오래 쉬었으니까 어떤 조선 쪽으로 테마가 붙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의외로, 그죠? 그 엔비디아, 호실적 이런 부분이 또 반도체에 어떤 불을 지폈죠.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다시 한번 확 불이 붙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조선업, 특히 어떤 그 조선업 중에서도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사용 이쪽 부분은요 무조건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종목 중에서도 그 일성을, 그죠? 자주 언급하는 거는 끼가 있다는 거예요. 끼가. 원래 어떤 종목이요, 잘 움직이는 애들을 잡아야 기분이 좋고 반응이 빨리빨리 와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성은 조선주 중에서도 제일 끼가 많다. 그리고 나름 괜찮다. 그리고 그 세진중공업, 동방성기, 일성 이런 일괄 체제로 봤을 때 집안에서도 일성을 키워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성을 자꾸 공략을 하고 뭐 샀다 팔다 해도 얘는 괜찮다. 적절한 시점만 잘 잡으면 막 그런 관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그 조선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언급을 하려 했는데요.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보다는 그냥 그 공부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전에도요 이미 공부를 한 1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 번씩 이래 언급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귀에 쏙쏙 안 들어오는 거죠. 듣고 까먹어 버리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금이 많고
어떤 주식을 살까 고민을 할 때, 그럴 때는 또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게 이제 어떤 주식쟁이의 어떤 습성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는요. 선박 같은 경우는 어떤 크게 보면요. 항상 뭐든지 법이 우선하죠. 법이 테마를 만들고 테마가 또 급등주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IMO, 그러니까 어떤 그 국제회사기구죠. IMO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2050년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이 제정된 게 하니까 그 2008년 되겠네요. 2008년 기준으로 매연을 50% 감축하자. 언제까지?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선박, 모든 전 세계에 운항하는 선박의 어떤 매연 50%를 2050년까지 감축하자. 이게 국제회사기구에서 제시하는 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체 있죠. 그러니까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 저쪽에서는 그 2050년까지, 그죠? 2050년까지 선박 연료를 그 대체 연료, 그러니까 암모니아로 한 45%까지 쓰도록 하겠다. 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박에서는 대체 연료로 어떤 수소, 암모니아, 뭐 LNG 이런 쪽으로 계속 거론이 되죠. 지금은 이제 LNG가 대세죠. LNG로 대세로 가지만 향후는 그린 암모니아로 흘러갈 것이다. 이게 이제 큰 골자예요. 그러면 지금은 LNG가 대세인데 LNG에서 그린 암모니아로 이래 쭉 이제 시간을 두고 점점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린 암모니아 이 부분을 어떤 기술을 누군가 선점을 한다고 하면, 그죠? 그 부분이 그 회사가 점점, 그죠? 모든 시장을 독식할 어떤 가능성이 있죠. 테슬라가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빨리 전기차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빨리 다 장악하고 선점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신기술이란 거는 누가 빨리 상용화를 해서 먼저 스타트를 했냐 따라서 향후 시장을 누가 얼마만큼 독식하느냐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향후 어떤 우리가 어떤 조선을 볼 때 그냥 단지 어떤 용접하고 배 만드는 어떤 수주 이런 개념보다는요, 향후는 그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업체, 이런 업체가 독식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조선주를 우리가 하기는 하되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종목을 바라보면 좀 더 다른 시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또 재미없는, 그죠? 재미없는 인문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문학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기사를 뭐 쭉 보고 경제 관련 기사를 보고 할 때 이해가 돼야 되죠. 이해.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뭘 알아듣고 하면, 그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식을 할 때 수많은 공시들이 막 떠요. 그럼 그 공시를 보면 그 공시를 보면서 이게 나쁜지 좋은지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공시 해독 능력도 없는데 차트만 펼쳐놓고 지지 저항 어쩌고 하면서 막 사고, 이거는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최소한 어떤 인문학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주식쟁이는요, 어떤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잘못하면 거지 되니까. 속으니까. 쫄딱 망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소한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시를 보고 회사를 보고, 이거는 구라야. 이 회사는 위험하구나. 간종에서 삭제. 이 정도 공시, 이 정도 내용 같으면 엄청난 건데 왜 안 오르지?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좋은 거야. 그러면 안 오를 때, 반응 없을 때 싼 값에 야금야금 사놨자.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그죠? 그 분자식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N은 질소죠, 질소. N 하나에 수소 3개. 그죠? 그러니까 요즘 수소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수소 경제.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수소가 3개나 달고 있어요. N 하나에 수소 3개니까 결합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암모니아에서 이 N 질소만 떼내버리면 수소가 3개가 생기는 거죠.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린 암모니아란 말은요, 이산화탄소 어떤 배출이 없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성된 어떤 그린 수소와 그 다음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질소 이런 거를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그린 암모니아라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수소와 어떤 질소를 배합한 이런 암모니아 이라 하면요, 우리가 암모니아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죠? 그 화장실 냄새, 이런 좀 별로 어떤 유쾌하지 않은 그런 냄새 나죠. 아니면 거름, 시골에서 막 거름 같은 거 막 퇴비 만들고 하면 발효가 되면서 냄새가 나죠. 거기가 다 뭐예요? 암모니아 가스죠. 그런 어떤 암모니아 가스 하면 어떤 거름이죠, 거름. 근데 이 거름이, 그죠? 우리가 농업이라는 개념에 비료가 없으면, 그죠? 농업이 안 되잖아요. 굶어 죽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처음에 쓰일 때는 비료 개념이죠, 비료. 비료 개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초창기는 뭐 어떤 부패, 퇴비, 발효, 이런 식으로 막 어떤 하다 보니까 이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뭔가 비료를 만들기 위해 때 어떤 생성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제성이 없었어요. 그래,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한 1913년 그때 그 독일에요. 그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과 카를 보시라는 사람이 이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한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버 보시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이 비료에 사용되는 암모니아는 다 이런 식으로 하버 보시 법에 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암모니아가 그냥 비료 그 정도 개념으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수소 경제 시대라 그러죠. 또 수소는 돈이다.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수소는 곧 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경제 시대라고 막 불러요. 그러면 이 수소 경제 시대에서 필요한 이 수소를 어떻게 수소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를 만들 때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뭐 어떤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막 만들어내는데 그 부분은 결국 그 화석연료를 떼서 어떤 천연가스 이쪽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그 수소를 만들어내니까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오염원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색깔도 그죠.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라 그러죠.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부생수소. 그러니까 우리가 정유 공장에서 나프타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뭐 부생수소 이런 게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레이 수소라 하는데, 이 그레이 수소는 보통 한 1톤의 어떤 그레이 수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한 1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굿,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포집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뭐 후성이나 관련 종목들, 포집 기술이 있는 종목들 한 번씩 확 급등 하잖아요. 그러면 그레이 수소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가둬두고 잡아내고, 그래서 대기의 오염원을 차단한 이런 수소를 이제 블루수소라고 하죠. 블루수소. 그리고 요즘은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뭐다? 그린수소. 그린수소는 뭐죠? 재생에너지로, 그러니까 수전에, 그러니까 우리 전기분해 개념이죠.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의 방식으로 생성되는 수소, 이런 수소를 그린 수소.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야 될 마지막 코스는 그린 수소다. 그러면 이 그린 수소를 할 때 현재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게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어떤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수소라는 건 뭐죠? 기체죠, 기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 운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자체로 운반을 하고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 위험해.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화학식을 이용하는 거죠. 수소를 질소와 결합시켜서 인위적으로 암모니아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 암모니아를 갖고 가서 필요한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그 암모니아를 다시 분리를 하는 거죠. 수소로.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방법이 쓰인다. 어떤 수소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죠? 기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액화시키죠, 액화. 그러면 수소를 액화시켜서 뭔가 저장을 한다 했을 때, 수소가 액화가 되려면, 그죠? 영하, 마이너스, 그죠? 253도, 요 정도로 확 극저온의 기술을 이용해야 수소가 액화가 돼요. 근데 암모니아는 영하 한 33도, 요 정도면 액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관리 용이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용이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 암모니아가 이제 수소를 위한 암모니아가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그린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소 경제에서 뭔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결국은 암모니아, 그린 암모니아 기술을 선점하는 업종이 강자가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죠? 파리 기후 협약. 그게 이제 2015년도에 만든 협약이죠. 그 미국이, 트럼프 때 탈 때 했다, 가입했다, 쇼를 한. 그 파리 기후 협약을 모태로 해서 중국은 2030년까지 그 국내 생산 대비 60%를 감축하겠다. 이래 발표를 했었죠.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 탄소 중립이란 거는 탄소 배출하는 거와, 그죠? 탄소 감축.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만들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지점이 탄소 중립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강화가 되고, 그러면 저거 안 지키면 어떡해요? 안 지킨 물건은 안 사주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들고 미국에,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 너희네들 생산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어? 누가 안 지켰네? 탄소제로 안 지켰네? 이거 위반이야. 너가 물건 유럽에는 못 팔아. 차단.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법, 무조건 결국은 가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그 조선에서 앞으로 LNG에서 그린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데, 그러면 어떤 주식을 봐야 되느냐? 그죠? 표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LNG에서 어떤 암모니아로 흘러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중 연료 엔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그 HD 현대중공업이죠.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우리뿐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서는 아마 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강제성 또 어떤 시장의 형성 이런 게 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좀 기술 인정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박으로 따져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각광을 받을 회사, 어떤 그 선박에서 그린 암모니아 이쪽으로 전환이 될 때 최고의 회사는 그 HD 현대중공업, 이 회사가 될 것 같다.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물론 시총도 크니까 무겁고 별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에코프로나 이런 게 급등하듯이
언젠가 코드가 맞으면 때가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저도 조금 들고는 있지만 별 재미는 없어요. 별 재미는 없고 느리니까. 그렇지만 그 배당은 좀 많이 주거든요. 그 작년에 배당을 3,500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당률도 한 5%, 6%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어떤 에코프로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지금 관점에서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고 찔끔찔끔 뭐 매수를 해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는 또 그죠, 체진중공업, 일성 이런 거하고 또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뭐 보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현대중공업은 조금 포진을 해놔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박에는 그렇고요. 그러면 국내의 어떤 그 그린 암모니아 이쪽 관련해서 강자라고 뭐 표현을 하자 하면요. 하면 뭐 굳이 표현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롯데 정밀화학 얘가 뭐 그나마 최고 강자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롯데 정밀화학은 그죠? 그 원래는 앞전에는 그죠? 삼성 정밀화학이었죠. 삼성 정밀화학. 삼성 정밀화학을 이야기하면요. 주식을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삼성정밀화학의 전신은 한국비료였거든요. 한국비료를 이야기하자면 또 삼성가의 1세대 그 이병철 회장님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그죠.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니까 대부분 주력이 뭐 농업이나 이런 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화학이라는 개념보다는 비료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비료라는 이런 회사를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하는데 그 1966년도인가 그때 그 이병철 회장 그 아들 이쪽이 연루가 된 그러니까 그 밀수죠. 그러니까 사카린 밀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잘못하면 그 당시는 그죠.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냥 거지되고 구속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 뭔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한국비료를 국가에 기속하겠다. 그러니까 헌납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카린 밀수 걸려가지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한국비료를 정부에 헌납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야무야 하면서 면죄부를 받고 넘어가나 했는데 사람이 그죠. 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론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한국 비료를 안 주려고 버티는데 정치권에서 계속 압력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비료의 지분을 51%면 결국 경영권 다 주는 거잖아요. 100%는 못 주겠고 아까우니까 최소한의 어떤 빌미라도 비빌 언덕이라도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51%의 지분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래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뭐 어떤 일제시대 뭐 어떤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화에도 한 번씩 언급돼요. 그 김두한 그죠? 김두한 이야기가 언급되면 김두한이 국회에다가 똥물 투척하고 막 그런 뭐 장면들이 한 번씩 막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나와요. 그게 보면 또 한국 비료하고 결국 연계가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한국 비료를 사카린 밀수 혐의로 해서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되는 거죠. 헌납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어찌 나름 보면 어떤 그 속이 쓰리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뭐 한이라고 무섭다. 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세월이 흘러가고 하다가 이제 이병철 회장은 작고하시고 그 이후에 1994년도쯤에요. 그 국가 공기업 민영화라는 게 막 추진돼요. 결국 국가에서 갖고 있는 공기업을 제대로 경영도 안 되고 방만하고 엉망이다 보니까 그런 민영화를 막 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는 뭐 대한항공도 처음에는 공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영화 하듯이 한국 비료를 그 민영화를 해요.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한국 비료를 그 정부에서 매각을 하는데 그 1994년도니까 그 당시에 한국 비료를 1,300억쯤에
정부에서 나름대로 몸값을 책정해서 팔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그 민간 기업,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대우, LG, 삼성 다 달라붙었죠. 그래서 입찰 금액을 써내죠. 얼마.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국 비료는요, 어떤 삼성, LG, 대우 막 이런 기업들이 확 경쟁이 붙으면서 계속 뭐 상한가 몇 방 간지 기억도 없어요. 한 30 몇 방 갔나? 계속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이제 지분 싸움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죠? 그 어떤 롯데 야구를 이야기하면 기세 막 이야기하는데 기세 상한가는 뭐죠? 한 주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상한가로 사자는 사람만 있고 거래는 한 주도 안 돼. 그럴 때는 하루 조금 들어 전날 가격에 있다가 동시효과 딱 끝나면 그냥 상한가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 주로 거래 안 돼도. 그게 기세 상한가. 어떤 주식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죠? 꿈의 상한가죠. 기세 상한가. 점상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점상은 최고의 어떤 상한가라면 기세 상한가는 천상계의 상한가죠.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이,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한이죠, 한. 그걸 풀어들기 위해서 엄청난 배팅을 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300억에서 1,301억 쓸까, 1,305천만 원 쓸까. 머리 굴리고 있을 때 삼성정밀이요. 나중에 깨보니까 2,300억을 써냈어요. 그래서 바로 낙찰받죠. 그 당시만 해도 모두가 미쳤다 할 정도로. 그래, 어쨌든 그만큼 삼성가에서는 어떤 한이죠, 한. 그러니까 한풀이라 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걸 갖고 간 회사가 그러니까 삼성정밀. 그러니까 삼성정밀이니까 원래는 한국 비료죠. 한국 비료 하니까 뭐 만드는 업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삼성정밀 하니까 뭔가 약간 고급스럽지만 뭐 정확하게 어느 분야야 잘 몰라요. 근데 이 삼성정밀이 또 그죠? 그 2015년도 그때 이제 매각이 돼요. 삼성에서 매각을 했는데 그걸 롯데가 인수를 해요. 롯데케미칼이 인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롯데정밀화학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비료의 전신이니까 결국 뭐냐? 롯데정밀화학에서도 암모니아의 어떤 강자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보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그린 암모니아 시대가 오면 그 롯데정밀화학 이런 회사도 엄청난 어떤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그 HD 현대중공업, 뭐 화학 쪽에는 롯데정밀화학 이래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굳이 이래 든다 뭐 예전에는 그죠? 비료를 만들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혐오시설, 뭐 냄새 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암모니아가 돈이 되는 세상이죠. 예전에는 갖다 버리는 공기 중에 날아가는 이 암모니아가 이제는 돈이 되는 세상, 수소경제 시대에.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비료 만드는 회사, 새롭게 각광을 받아요. 기존에 없던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긴 거죠. 암모니아 때문에.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특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그 남해학 같은 경우도 미래의 어떤 수소 경제 시대에 어떤 특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요즘 남해학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세상을 바꾸는 그저 미래를 열어가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바뀐 세상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종목을 선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 디폴트 이게 어떤 식으로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진실은 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봤고 두 번째로 그저 그린 암모니아 세상이 오면 뭐 어떻다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주식하는 사람이 쉽게 갈려요. 뭐 그거 왜 알아요? 팔고 나면 없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면요, 이런 공부는 평생 가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하면서 최소한 어떤
잘못된 나쁜 기업에 내가 속는 어떤 그런 일은 없어진다. 진실은 안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질문하신 내용 두 가지 이거를 어떤 설명드린 거 마무리하고 일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